자, 여러분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편물의 접수 파트네요. 접수 파트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시면서 31페이지 보시면 우편물 접수 시 검사 사항이라고 되네요. 그러니까 접수할 때 있잖아요. 제대로 기재해야 될 걸 잘 기재됐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송인, 수취인 등 기재 사항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중요하죠. 검사 결과 규정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먼저 자 위반됐다고 무조건 접수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해라? 보완해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여 제출해 하도록 요구하고요. 근데 그게 불응할 때는 자 중요하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자,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접수 거부하면서 못 받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럼 그런 이유가 왜 그런지 관련되는 내용들 그 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편물의 포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1번부터 여러분들 쭉 뭐 7번까지 나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1번 내용상 성질상 송달 중에 파손되거나 다른 우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당연한 상식적 선이죠. 근데 우리가 소음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5번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자 독곡물 같은 경우 그 이번에 뭐 김정은 살인 사건 봤지만 어쨌든 간에 뭐 유독 물질 같은 거 어떤 그런 것들 병원체는 새지 않도록 튼튼하게 보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편물 표면에 위험물이라고 이렇게 딱 문구를 줘야 되겠죠. 위험물이라고 표시하고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뭘 써라? 발송인의 자격과 성명을 적어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누구의 이름을 써라? 발송인의 이름을 씁니다. 수취인 아니에요. 그래서 수취인 X라고 이렇게 쓰십시오. 발송인의 성명과 자격을 갖다가 기재를 해라. 그 독곡물이라든지 생병호체 같은 그런 위험물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이거 좀 정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6번도 중요하죠. 두 가지 종류의 독곡물을 함께 포장한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독곡물을 보낼 수는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해라? 분리해서 포장을 해라. 그 말입니다. 분리 포장해야 된다라는 거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7번 살아있는 동물을 보낼 때는 최소한 얘들이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도 마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배선물 같은 거 어떻게 좀 배선물을 누출되는 거 방지하는 거 그런 장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라는 정도 자, 이런 상식선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보시면 물품에 따른 포장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그냥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게요. 칼, 기타 같은 거는 여러분들 잘 싸가지고 보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액체, 액화되기 쉬운 것. 그러니까 액체라는 것은 만약에 파손되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수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만일 용기가 두 번째 좀 보세요. 만일 용기가 부서지더라도 완전히 뭐 누출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뭐 솜이라든지 톱밥이라든지 그런 것 부드러운 걸로 충분히 싸고 고루 다져 넣을 것 뭐 그냥 보시면 되고 아까 3번은 우리가 봤던 거 위험물 그리고 우편물 외부에 어떻게 해라 발송인의 자격과 성명을 기재해라. 그리고 독곡물 같은 거는 두 가지 종류를 함께 포장하지 말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보시면 우편물과 관련해서 암기해야 되는 게 그 보온 파트 예금 파트보다는 훨씬 적어요. 근데 우리 우편물의 제한 부피 무게 제가 이거 수업을 작년에 많이 강조를 했고 또 사례를 또 많이 풀어봤어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 타임 때는 사례까지는 문제를 안 풀더라도 저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좀 간략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어느 정도 우편물에 제한이라든지 무게라든지 그런 우편물의 부피라든지 무게에 제한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한 사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량을 갖다가 보내는데 이 사람 때문에 뭡니까? 되게 길쭉한 막 칼 같은 것처럼 이런 포장을 했다? 그러면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우편물 배달하는 게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우편물의 부피라든지 무게 관련해서 제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또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훅 불면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그래서 저 이걸 강조 드렸는데 딱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 사례로 막 제 딴에 머리를 막 써가지고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연습을 시켰는데 그냥 이거 문제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시면 그 33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도 7월 23일에 기출이라고 해가지고 와 이런 문제는 저 처음 봤어요.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내놓고 맞는 것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제가 근데 약간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때 한 달 정도 책을 안 봤었거든요. 시험장에 가니까 이거는 도통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사례 풀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나마 이제 답을 맞추기는 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자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 우편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했습니다. 우편물은 어떻게 나눌 수 있다? 그렇죠.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이렇게 나누죠. 소포 우편물. 통상 우편물에는 여러분들 서신 등의 의사 전달, 그 다음에 통화,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 혼자 보실 때 조금 힘드신데 좀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
서신 등 의사 전달물이나 통화라는 것은 소포품이라고 확실히 별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같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 포장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이런 규격들 잘 비교를 하시고, 그리고 요것도 물론 이제 전체적인 틀 속에서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의 어떤 규격을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지금 막상 숫자 보니까 어지럽죠? 다 숫자 하나하나 아셔야 돼요. 실제로 기출 보시면 뭡니까? 숫자를 바꿔냈어요. 근데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암기가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면, 자, 서신 등 의사 전달물 같은 경우는, 자, 그냥 여러분들 규격을 그냥 우리 직육면체로 한번 볼게요. 직육면체로 이렇게 딱 보면 이게 가로고요, 이게 세로고, 이게 높이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면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해서 몇 cm? 그렇죠. 90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최대 부피입니다. 90cm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근데 가로, 세로, 높이 단순히 그 세 개의 합만 이렇게 돼버리면, 자 보세요. 하나가 가로가 70이고, 그다음에 세로가 10이고, 높이가 뭐 한 5다 이렇게 돼버리면 85 충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떤 거예요? 이런 게 돼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배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번에 보시면 다만 가로, 세로 어느 길이나 뭐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오면은 야, 너 몇 70 이거 너무 길어. 그럼 이거 줄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모양의 어떤 포장을 갖다가 접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어떻다? 세 변의 합,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90cm를 초과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어느 한 변의 길이라도 뭐 60cm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서신 등 의사 전달물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합이 90인데, 자, 최소 뭐다? 한 변은 60을 초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원통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원통형 계산법을 잘 보세요. 원통형이라는 게 뭡니까? 자, 그렇죠. 원통형이라는 게 이런 게 바로 원통형이잖아요. 그렇죠? 원통형.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까지의 길이를 뭐라 그러죠? 반지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원통형 우리 우편물의 규격을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지름의 길이를 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의 길이, 근데 중요한 거는 지름의 길이 2배라는 거. 지름의 길이 2배에다가 거기다가 뭐까지 더한 거? 그렇죠. 높이까지 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신 등 의사 전달물, 통화 같은 이런 통상 우편물에 있어서 원통형 같은 경우는 이걸 합해서 몇 미터? 1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1m. 자, 일단 이렇게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은 자, 되게 쉬워요. 그래서 보시면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하여 몇 cm? 35. 그렇죠. 35cm 미만. 그러니까 최대 부피가 35cm. 35cm, 35cm. 그 다음에 원통형도 마찬가지네요. 몇 cm? 35c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 그러면 잘 보세요. 소형 포장물과 소포 우편물. 소형 포장물의 최대 맥시멈은 35cm예요. 그러면 소포 우편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최소 몇 cm 이상이 되면 될까요? 그렇죠. 35 이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35 이상이 되면 된다. 원통형도 마찬가지 35cm 이상이 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소포 우편물의 최소 부피를 한번 보세요. 최소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3배를 합하여 35고요. 그 다음에 원통형은 지름의 길이와 그 높이를 합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35cm. 이런 식으로 35로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건 같은 경우는 소형 포장물과 소포 우편물은 이런 식으로 35를 기준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35cm만 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럼 아까처럼 35cm만 넘지 않으면 하나가 32cm고 하나가 1cm, 1cm 이것도 너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통상 우편물과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최소 부피가 필요합니다. 자, 그걸 갖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평면의 크기가 최소 몇 cm? 그렇죠. 14, 9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4, 9. 자, 14, 9. 14랑 9. 거기에 이제 통상 우편물 최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4, 9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통형 같은 경우는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최소 23cm가 되어야 된다. 자, 지금은 자, 너무 여러분 숫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셔도 돼요. 그냥 이게 이런 식의 흐름이다는 정도만 그렇게 좀 보십시오. 지금 어차피 암기하셔도 빠르신 분들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까먹고 좀 늦으신 분들은 저녁 타임 정도에 까먹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신 눈으로 좀 보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암기할 때 훨씬 시간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게도 그렇습니다. 무게. 저번에 기출됐던 건데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최소 2g에서 6kg까지 가능합니다. 6kg까지. 근데 우리 소포 우편물은 또 너무 무거워도 안 되겠죠. 우리 아까 앞에서도 잠깐 제가 뒤쪽에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최대 무게가 몇 킬로다? 30kg다라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요 문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케이스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아까 드린 대로 그걸 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기본 기초 이론반이니까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그냥 좀 그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3변의 길이를 합하여 160. 요거는 1m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아까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로, 세로, 높이 합하여 90cm, 60 그렇게 보시고 여기는 161m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최대 부피 요걸 특히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 부피에 걸리는 그런 우편물 접수는 잘 없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크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 부피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은 최소는 쉽다 그랬잖아요. 소형 포장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몇 cm로? 35로. 원통형이든 우리 증용면체 이런 형이든 35로 구분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 부피 같은 경우는 35cm라도 가로 최소한 17, 세로 12cm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시고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도 같이 할 거거든요. 문제풀이 할 때 요 관련되는 문제는 그때 한번 풀면서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출 됐던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거 만났으면 지금 봤는데도 이거 맞추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한번 볼게요. 자, 보기에서 국내 우편물 제한 부피 및 무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이거 뭐 그냥 표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다 실어놨는 거네요. 자, 첫 번째 보세요. 통상 우편물의 최대 무게라고 했습니다. 자, 통상 우편물이라는 것은 아까 몇 g에서 몇 g이라 했습니까? 2g에서 6,000g 또는 6kg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번이 잘못됐네요. 기억번이 잘못됐고, 다음에 니은번 통상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자, 최소 아까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최소 부피 한번 최대 부피는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최대 부피는 3변의 길이를 합하여 90. 가장 긴 변이 최소 그렇죠. 60을 넘어서는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는 최대 부피가 35.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최소 부피 같은 경우는 자,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는 14,9입니다. 14,9. 원통형은 23. 그래서 이음과 같이 이렇게 좀 복잡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14,9. 그 다음에 23. 그래서 이음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디귿번 보시면 소포 우편물 이거는 쉽죠. 소포 우편물은 최소가 얼마? 35, 35. 딱 그렇게 기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35, 35. 근데 35, 35. 전 여기서 헷갈린 게 아니라 밑에 단 이것 때문에 있잖아요. 고민을 하게 되는데 단 여기는 17, 12. 근데 케이스 문제를 그때 한번 풀면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17, 12.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7, 12. 그래서 통상 우편물은 14, 9.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은 17, 12.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원통형 그 밑에 뭐 단, 지름 이제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다 보시고, 근데 리얼번 보세요. 소포 우편물의 최대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3변을 다하여 자, 우리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통상 우편물은 최대 부피 길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90, 60. 소포 우편물은 160, 100. 그렇죠. 160, 100, 161m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소포 우편물의 최대 부피 가로, 세로, 높이에 3변의 길이를 합하여 1m 이내가 아니라 뭡니까? 160, 그쵸, 이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나왔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어차피 한 번 볼 게 아니라 계속 봐야 되고 너무 좀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또 진도 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국내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등기 취급. 자, 우리 아까 등기를 갖다가 하면은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배송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파손, 분실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뭐 그 외에 뭐 부가 서비스라든지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 국내 우편물에서 우리 등기 취급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개념, 우편물의 접수에서부터 받는 사람이 배달되기까지 뭐다? 전 취급 과정을 기록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등기 취급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등기 취급된 우편물만, 자, 만자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여러분들 제가 객관식 시험에서 늘 강조하는 거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만, 만 이런 말이 있고 또 반드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말들 나오면 시험장에서는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흘려보내지만 자, 객관식 시험 잘 보는 우리 친구들 보면 이런 거에서 여러분 신경을 많이 써요. 실제로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에 최상위권 학생들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좀 일찍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무슨 반드시 만 이런 거 있잖아요. 왠지 예외가 있을 것 같고 틀릴 것 같고 그런 게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심리인 것 같아요. 근데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요. 등기 취급이 된 우편물만 손해배상이 대상이 된다 그러면 아, 등기 안 되더라도 손해배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면 이제 막 모든 게 막 어지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손해배상은 어떤 거? 등기 취급된 것만 손해배상이 된다라는 거 꼭 좀 만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 우편금융 상식에서 뭐뭐만 반드시 그런 것들 나오는 것들이 좀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같이 수업하면서 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보시면 다른 여러 특수 취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 취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뭐 어떤 부가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가 취급이 돼야지 여러분들 뭐 배달 과정을 안내해 주든지 손해배상이 되든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4번 보시면 우편법 제14조에서 2kg 이하인 통상 우편물, 20kg 이하인 소포 우편물에 대한 등기 취급을 보편적 우편 서비스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넓게 보장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편적 서비스는 2kg, 20kg 그랬잖아요. 그렇죠? 등기 취급된 것도 마찬가지 보편적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범위에 들어간다면 그러므로써 우리 일반 서민들도 손쉽게 우리 등기 취급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2번 보세요. 그러면 과연 어떤 게 등기 취급이 되는지 자 우리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낯설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정말 쉬운 파트가 여러분들 등기 취급 파트예요. 보시면 좀 낯선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볼게요. 고객이 우편물의 취급 과정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우편물. 그러니까 고객 스스로가 이거 등기 좀 해주세요 하면 그거는 등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편물과 그 외 통화 기중품, 주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별 통화 등기, 물품 등기, 유가증권 등기, 그다음에 뭐 등 어떤 보험 취급 우편물로 발생할 때, 그다음에 대금 교환 우편물, 각종 증명 취급 우편물, 국내 특급, 그밖에 부가 취급 우편물 중 뭐 특별 송달 민원 우편대인데 지금은 여러분 그냥 보시고 이제 각각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씩 볼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계약 등기 우편 제도라고 되는데 이 개념을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개념 보시면 계약 등기 우편 제도. 그러니까 등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사전에 계약을 하고 등기 취급을 갖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통 보내는 게 아니겠죠. 다량을 보낼 때 미리 계약을 하고 우리가 보내는 거는 등기 취급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갖다 우리 계약 등기 우편 제도입니다. 그래서 뭘 전제로?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해서 우체국장과 발송인이 자, 이거 조금만 체크를 할게요. 별도의 계약.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와서 한두 개를 보내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배달 결과를 발송인한테 이제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주는 거. 그게 바로 계약 등기 우편 제도로 갑니다.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제 2번 조금 체크를 하십시오. 자, 요거 이제 암기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 등기 제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하고 맞춤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볼게요. 자, 일반형이라는 것은 요금을 갖다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통상적인 어떤 기본 요금의 어떤 10배 미만이면 자, 일반형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10배 이상이면 맞춤형으로 간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상 일반 요금의 10배를 기준으로 일반형, 맞춤형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 중요한 게 물량을 갖다가 기준으로 본다면 자, 보세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한 발송인이 소량이 아니죠. 한 번에 500통 이상 이거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하시고 엔드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월 만통 이상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하는 그런 등기 통상 우편물. 이게 이제 일반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게에 따라서 요금을 측정한다. 요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무게 요금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그 다음에 맞춤형 같은 경우는 자, 통상 우편 기본 요금의 10배 이상이고요. 이거는 어떤 한 번이나 그 다음에 월 발송 물량에 제한이 없다. 요거는 표준 요금. 자, 다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자,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자, 보지 마시고. 자, 칠판. 여러분들, 저는, 제일 좋은 게 그냥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했던 말 계속 하거든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따로 공부하시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그냥 집중해서 최대한 좀 그 자리에서 암기하시는 게 되게 편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 계약 등기 관련해가지고 일반형, 맞춤형이 있다 했습니다. 자, 일반형하고 맞춤형 관련해서 요금을 기준으로 나누면 통상 요금은 10배를 기준으로 그렇게 나누고요. 자, 중요한 거는 물량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자, 일반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발송량이 500개 이상 또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시험에는 500개 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nd라고 했습니다. 500개 이상이고 월 누가 1000이래요? 동그라미 4개인데 월 10,000통 이상 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고 이거는 무게요금 따른다. 이렇게 섞어서 내더라도 여러분들 틀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문으로 섞어서 이렇게 맞춤형, 일반형 이런 것들은 출제자 입장에서 정말로 문제 내기 참 좋은 그런 지문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네가 어떻게든 바꿔봐라 내가 무조건 맞추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험 취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아주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제가 근데 중요하지 않은 거 없습니다. 다 중요한데 자, 보험 취급 관련해서 우리 4가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됐습니까? 통화 등기. 두 번째가 물품 등기. 두 번째가 유가증권 등기인가요? 유가증권. 세 번째가 물품 유가증권. 네 번째가 안심소포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4가지 우리 보험 취급되는 거 4가지 좀 확인을 하시고 각각의 자, 요 방법을 공부할 때는 4가지 있잖아요. 비교해야 되는 거 딱 비교를 하시고 각각의 특징들만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제가 보니까 뭐 정답률, 오답률 거의 거의 오답률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화 등기. 그럼 여러분들 말 자체에서 여러분 느낌이 와야 돼요. 통화. 등기 취급하는데 어떤 거? 돈을 갖다가 보내는 거예요. 요즘 이런 경우는 잘 없기는 하겠지만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자, 보세요. 우편으로 현금을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겁니다. 자, 체크를 객관식 용어로 여러분 체크할 때 개념 아는 거는 여러분들 수험생 중에서 한 70-80%는 개념 다 알아요. 근데 그런 걸 문제는 안 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객관식으로 뭘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편으로 현금을 현금을 직접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돈을 갖다 넣어가지고 현금을 직접 보내는 거예요. 현금을 직접.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만약에 보험 취급하는 것 중에 현금을 직접 수취인에게 보내는 게 있다라고 하면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그 통화 등기. 직접 배달하는 제도로서 자, 등기를 했으니까 잃어버린 경우에는 자, 통화 등기 금액 전액을 갖다 전액에다 동그라미십시오. 그러니까 일정한 한도로 배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변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 전액을 배상을 해주겠다, 변상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보험 취급의 일종이다. 그래서 직접 수취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거, 그리고 전액을 배상해 주는 거. 그다음에 주소지까지 현금이 직접 배달된다. 되게 편하죠, 그렇죠? 그 상관 오지에 있는 분들 막 은행까지 나가서 현금 인출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접 배달되기 때문에 무편안이나 수표같이 해당 간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방문 시간 절약되고 번잡한 수속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자, 근데 이게 돈을 보내는 게 여러분 아무래도 큰 돈은 보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 댁에 아버님께 용돈 좀 드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상관 오지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소액 송금 제도를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비싼 돈, 큰 돈 말고 이제 소액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통화는 돈이잖아요. 근데 외국 달러는 취급 안 하겠다네요. 자, 체크를 하십시오. 국내 통화에 한한다. 우리나라 돈, 국내 통화에 한한다. 그 다음에 통화 등기 취급 한도액은 아까 소액 적자를 하다 했으니까 1,000만 원 보내면 안 됩니다. 100만 원까지요.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의 국내 통화라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붙일 수 없다. 요즘 10원짜리 보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한 91만 3,441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원짜리는 그냥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통화 등기 우편물은 자, 등기 취급 다 여기 보험 취급은 다 등기 취급이에요. 등기 취급 우편물로 발송한다. 그러니까 등기 취급 이거는 공통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렇게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 금액 중요합니다. 제가 왜 금액 중요하냐면 제가 딱 끝나고 여러분들 한 명 지정해 가지고 볼까요? 여쭤보겠습니다. 4가지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보세요. 자, 통화 등기는 얼마야? 100만 원 이하입니다. 100만 원 이하. 직접 현금을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품 등기. 자, 물품 등기는 자, 물품이니까 뭡니까? 실체가 있는 어떤 물건이겠죠. 물건인데 보세요. 기금속, 보석, 옥석, 그 밖에 기중품이나 자, 이거 체크하세요. 주관적 가치가 있는.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을 보험 등기 봉투에다 동그라미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수취인한테 직접 자, 송달하고 그거 역시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자, 우리 표기 금액을 배상한다라고 되네요. 자, 표기 금액 그게 뭐냐면 봉투 있잖아요. 자, 여기 대상에 보시면 물품 등기 뭐 기금속 넣는 거는 여러분 이해가 가시는데 근데 주관적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봐도 딴 사람은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 제 첫사랑이 저한테 줬던
뭐 첫 사랑이 줬던 저한테 쳤던 뭐 연애 편지 뭐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뭐 편지 조각일 수도 있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뭐 억만금, 천만금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전달하기에 앞서가지고 뭡니까? 좀 이렇게 안전하게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객관적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보내는 사람이 나가 이거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뭐 개똥이든 소통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건데 근데 여기다 봉투에다가 이 가액을 갖다 정합니다. 이건 누가 정하냐면 객관적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 편지 같은 경우 내 스스로가 뭡니까? 500만 원으로 숫자리 500만 원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가치를 한 5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송인이 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물품 등기 자 표기 금액을 배상한다. 그 표기 금액은 누가 정한다? 발송인이 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걸 별표 칩시오. 통상 우편물에 한정한다. 그래서 우리 수업을 하다 보면 뒤쪽에 나오는 안심 소포랑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정말 수업 때 오프라인 수업 때 그때 자 요거는 보세요. 물품 등기는 통상 우편물에 한정합니다. 그럼 통상 우편물 하면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딱딱 기억나야 되죠. 서신, 통화, 소형 포장 우편물. 그러니까 물건 중에서도 작은 거 알겠죠? 그런 것들에 한정한다. 그래서 취급 대상은 기금서, 보석류, 기타 기중품 이렇게 보시면 특히 뭐다?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응시 원서, 여권, 신용카드 같은 뭐 개인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고요. 자 취급 가액은 보시면 10원 이상. 자 이거는 물품 등기는 300만 원 이하입니다. 300만 원 이하. 역시 10원 미만은 붙이지 말고요. 자 2번도 중요하죠. 물품 가액은 누가 정해라? 발송인이 정하고요. 우편 관세에서는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편지를 갖다 제가 50만 원 썼는데 이게 무슨 50만 원이에요. 20만 원 써, 20만 원 써 이렇게 할 필요 없은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등기 취급 우편물로 발송을 한다라는 거. 자, 두 가지 배웠어요. 그래서 통화 등기, 물품 등기.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 한 열흘 동안 계속 너무 아파가지고 아직까지 좀 기침이 계속 끊이질 않아가지고 자 두 번째까지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유가증권 등기네요. 유가증권 등기. 그럼 여러분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자 우리 법리적으로 여러분 유가증권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형법 판례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서에 이거 요거 안 쓰지 마십시오. 절대 쓰지 마십시오. 정서에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다라고 되고요. 다음에 이거 두 번째 이거 할 때 사용 시 점유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세 번째 뭐 유통성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권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자 종이 쪼가리에 뭐가 있다?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음이라든지 뭐 수표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럼 수표 같은데 어떻게 돼요? 금액이 딱 써 있잖아요. 그게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수표는 얼마짜리? 50만 원짜리면 50만 원씩의 재산권, 그러니까 금액 이런 게 화체되어 있고요. 수표 같은 건 여러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들고 가가지고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점유가 필요하다. 그런 걸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유가증권의 종류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유가증권 이런 것들도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보험 취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 유가증권 등기로 보낼 수가 있는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우편한 증서나 수표 따위의 유가증권을 역시 마찬가지 보험등기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직접 수취인에게 송달하는 서비스고요. 마찬가지 이거 훼손되면 봉투 표면에 기록된 금액을 배상해 주는 거다라고 됐고요. 마지막에 등기 취급 우편물로 발송한다. 이건 뭐 공통되니까 지금 볼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급 조건 보시면 자 이게 너무 비싼 수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2천만 원 이하의 송금 수표, 뭐 급여 뭐 국고 수표, 자기업 수표, 상품권, 산화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권, 어음 수표 뭐 이런 것들의 유가 증권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밑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용된 자 유가 증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용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한낱 뭐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기프트 카드. 자 기프트 카드 우리 뒤쪽에 또 나와요. 기프트 카드 뭡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을 생일 선물로 뭐 사줄래? 뭐 사줄까? 그러면 뭐 합니까? 기프트 카드 사주세요. 그걸로 뭐 하는데? 게임 아이템 산다는 거잖아요. 게임 아이템. 그래서 기프트 카드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은 자 이걸 갖다가 자기는 진짜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취급하겠다. 유가증권 아니에요. 근데 유가증권 다 쓴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이때 유가증권 등기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버려라? 왼쪽에 있는 물품 등기로 취급은 가능하다. 접수 가능하다. 그래서 사용된 유가증권이나 기프트 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 유가증권 등기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물품 등기로 접수 가능하다. 됐죠? 이렇게 세 가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심 소포네요. 딱 이러면서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소포 물건이겠죠. 소포. 그럼 보셔요. 취급 대상도 보시면 역시 등기 소포에다가 넣을 전제로 보험가액이 300만 원 이하
기금속, 기중품, 가전제품 등 사회 통념상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물품과 파손,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우리가 안심 소포로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물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스님, 아까 기금속이랑 이런 것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안심 소포의 대상이 되고 아까 물품 등기할 때도 기금속이라든지 그런 것들 안심 소포 물품 등기 대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번에 한번 보세요. 물품 등기에서 취급하는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어디로? 물품 등기로 그렇게 하고요. 안심 소포와 굳이 구분한다면 아까 제가 물품 등기는 뭐에 한한다 그랬습니까? 뭐에 한한다? 통상 우편물, 그렇죠. 통상 우편물에 한정된다 그랬습니다. 통상 우편물에 해당되는 거면 물품 등기로 가고 그게 부피가 크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소포, 그렇게 돼버리면 안심 소포로 가라. 이렇게 여러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심 소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기금속이나 기중품 같은 이런 건 부피가 작은 거잖아요. 그건 요런 물품 등기 쪽으로 접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냉장식. 자, 저기 멀리 떨어지는 우리 아들이 냉동 만두를 좋아해서 만두를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럼 뭡니까? 너무 먼 지역까지는 안 되고 최소한 이틀날까지 도착이 가능한 지역이어야지 우리가 안심 소포 받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튿날까지 도착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소포안의 내용물은 역시 발송인이 창반해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안심 소포 가액은 자 여기는 제한 최저가가 제한이 있습니다. 아까랑 다르게. 그래서 얼마 이상? 1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물건에 한정된다. 물건에 한정된다. 그렇죠? 물건에 한정된다. 이렇게 좀 보시고 역시 마찬가지 신고 가액은 누가 정해라? 발송인이 그냥 정하고요. 취급 담당자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냉동 만두 자체가 이거 5만 원짜리, 한 2만 원짜리인데 나는 이거 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5만 원 그냥 적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예고한 대로 자, 우리 방금 뭐 배웠어요? 뭐 배웠냐요? 큰 틀. 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보험취급. 보험취급은 4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거 보세요. 제가 앞으로 넘긴다. 집중 안 해서 그러신가요?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통화등기. 두 번째가 물품. 세 번째 유가증권. 그 다음에 안심소포.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볼게요. 통화등기. 아까 가액이 어떻게 됐죠? 그렇죠. 100만 원 이하고요. 이하 생략할게요. 다음 두 번째가 유가증권 했나요? 네. 물품이었죠. 물품 같은 경우는 얼마? 10만 원에서 어디 누가 10만 원에서 갑자기 말을 치어내시고 10만 원이라는 거는 제가 자 그냥 여기는 뭡니까? 여기 이하라고 하시고 여기는 300만 원 이하. 근데 다 10원 단수를 붙일 수 없으니까 다이가 없더라도 얼마 이상일까요? 10원 이상이란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유가증권 등기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수표만 생각하시면 돼요. 수표 아까 얼마? 2천만 원짜리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봤던 안심소포 같은 경우는 자 요거하고 가액은 같습니다. 근데 최저가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1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문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가까이 특징 내용들은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라고요? 4가지를 포섭하는 내용이 보험 지급, 그럼 지급. 그렇죠. 아까 배상을 뭘로 받는다?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격으로 우리가 배상을 받는 게 아니라 봉투 표면에 내가 쓴 가격 있잖아요. 그걸로 받는다는 거.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딱딱 하나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네요. 증명 취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내용 증명이라는데, 자, 내용 증명은 제가, 그나마 제가 전공을 이제, 법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 내용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오면 되게 기쁘더라고요. 처음에 강의할 때 잘 모르는 거 막 강의를 할 때는 좀 그러다가, 근데 내용 증명 나름 의미가 있고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용 증명 자체가 우편 간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편 간서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내용 증명도 한번 보시고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처음 내용 증명을 접했던 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학원 원장님이 어떤 학부모님이 학원비를 안 냈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데도 이용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용 증명 보시면 자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제가 왜 이게 굵은 글씨를 표기를 했냐면 자 어떤 내용 그다음에 언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B한테 얼마를 빌려줬냐면
100만 원을 자 빌려주면서 야 1년 뒤에 갚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자 한 10만 원이라고 그렇게 할게요. 이자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B가 1년 뒤에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근데 B는 이제 채무자겠죠. 그럼 채무자가 자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자도 한 푼도 안 내고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럼 물론 바로 뭐 내용 증명 보내고 그러진 않겠지만 계속 뭐 재촉을 하고 해도 이 사람은 계속 무시를 하고 심지어 뭡니까? 언제 빌렸어? 라고 오리발가시 내밀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럴 경우에 물론 그때는 뭐 이제 국가의 힘을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에 소송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 시간과 비용이 일단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내용 증명 제도예요. 그게 뭐냐면 자,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다? 계약서 같은 거 사용증이라는 보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 자 참고로 해가지고 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채무자 아무개는 1년 전에 아니 2년 전에 나한테 100만 원을 빌리고 그 이자를 1년 이자를 10만 원 주기로 이렇게 하고 낙정 기간이 지금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안 주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을 쓴다고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쓴 내용을 내용 증명을 갖다가 누구한테 우체국에다 보냅니다. 우체국에다가 그 세 통을 보내요. 세 통을 딱 보내면 요 하나는 누가 이 사람이 가지고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우체국이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누구의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채권자의 주장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 자체가 그냥 나중에 법원에서 바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사람이 갚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걸 받았어요. 채무자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 결국 이 사람도 그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인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람이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 나중에 훗날 소송을 갔어요. 소송을 가면 이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뭡니까? A한테는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인정이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왜 너는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내용 증명받고 가만히 있었어? 라고 하면 얘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후일에 중요한 증거 자료로 남는 거지 확실히 내용 자체가 그대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 법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2번 보세요. 내용 증명 제도는 개인끼리 채권 채무 이행 등 권리 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 내용을 후일에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에 여기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채고라는 것은 돈 달라 이 말이에요. 돈 달라 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되는 제도다. 그럼 왠지 모르면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 법원에서 뭐가 하나 날라오면 가슴이 쿡툭쿡툭 뛰면서 이거 진짜 뭐 잘못하다 잡혀가겠다는 생각하고 당장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언의 어떤 심리적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두 번째 채무 이행 등을 채고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되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우체국에서 그래 몇 월 며칠 뭐 2015년 1월 한 뭐 20일 뭐 요때 이 사람이 보냈다면 요때 A가 B한테 보냈다 어떤 내용의 사실을 요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내용과 발송 사실, 요때 보냈다는 거. 요런 내용과 요런 발송 사실을 보냈다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지 그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 이 사람 A가 주장했던 게 그냥 바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요런 내용을 요때 A가 B한테 보냈다라는 그런 사실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다? 소송 가면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로 남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3번이 내용 증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내용 증명을 이용하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런 효력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볼게요. 자, 이런 것들도 다 객관식 지문화되는 거예요. 보시면 내용 증명은 어떻게 해라? 한글 또는 한자로 해라. 이게 당연한 거죠. 한글로 한자로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에 한해 취급하고요. 다만 영문자를 써야 되는 경우에 그래서 영문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쓸 수가 있다. 다만 숫자라든지 갈로, 구두점, 기타 일반적으로 어떤 사용하는 기호는 함께 쓸 수는 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고 한글 한자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영어나든지 뭐 구두점, 숫자 이런 것은 함께 쓸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2번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한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채무 그냥 단순히 이행하겠다는 그런 이행을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뭐 신체 포기각서 뭐 그런 것들 막 들이밀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 반한 내용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원본하고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통이라 그랬는데 세 통이 뭐냐면 한 단은 원본 한 통이고 등본 두 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 통, 그 원본하고 등본은 당연히 같아야죠. 등본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내용 문서는 한 통의 문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되지 두 건 이상의 내용을 한 통의 내용 정문으로 발송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A가 참에 보내는 거 돈 아끼려고 뭡니까?
두 가지 내용, 예전에 요 사건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돈 빌린 거 두 가지 내용을 갖다 그렇게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할 때는 한 개만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두 건 이상의 내용을 한 통의 내용 정면으로 발송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객관식 내도 거의 다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1번 보시면 달송이는 내용 문서의 원본과 등본 두 통. 그래서 총 몇 통? 시험에는 세 통이라는 게 잘 나와요. 세 통. 그래서 발송이 하나, 수치인 하나, 우체국 하나 이렇게 보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보시면 자 동문 내용 증명 우편물이야. 동문 내용이 같은 거예요. 좀 보시면 내용은 동일하지만 2인 이상의 다른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거. 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번에는 B뿐만 아니라 C까지 돈을 같이 빌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B한테 B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뭐까지 C한테도 보낼 필요가 있잖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얘들이 사업하면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얘가 1억을 갖다가 빌려줬는데 돈을 갖다가 변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B, C 같이 보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동문 내용 증명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동문 내용 증명 우편물이라고 하고 동문 내용 증명 발송한 경우에는 자 수취인 주소와 이름을 모두 기재한 자 등본 두 통과 각각의 수취인 앞으로 보낼 내용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한다. 요거 꼭 좀 기억하십시오. 요거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A가 있고 A가 채권자고요. B가 있고 C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우체국이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C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본 하나에 등본 두 통 이렇게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동문 내용 증명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수취인의 주소와 이름을 모두 기재한 그러니까 수취인의 주소와 이름을 모두 기재했다는 말은 B, C 다 쓴 거예요. 그런 것들은 등본 두 통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수취인 앞으로 보낼 내용 증명 문서의 원본을 제출한다. 그럼 보세요. 원본이 그러면 몇 통인 거예요? 이 경우는. 그렇죠. 원본이 두 통인 거예요. 원본이 두 통이고 등본은 역시 두 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본 두 통, 등본 두 통. 동문 내용 증명 요거 좀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등본 같은 경우는 수취인들 이름 다 쓰고요. 원본 같은 경우는 각각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세 명이다. D까지 있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럴 때는 원본은 어떻게 해라? 각각의 수치니까 B, C, D니까 세 통 될 거고 그다음 등본은 그렇죠. 역시 두 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섯 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 내용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크기는 무슨 크기? A4 용지 크기 기준으로 하고요. 자, 4번도 원본과 등본은 양면으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종이값 절약해라 이 말이에요.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함부로 이거 삭제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잘못된 경우 삽입, 정정, 삭제, 걸자, 난해 위의 공간이나 끝부분 빈 곳에 쓰고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 같은 그런 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수정했다라고 이렇게 확인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깔끔하게 새로 쓰는 게 좋아요. 잘못 쓰면은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원본 및 등본에 적힌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은 우편물의 봉투의 것과 같아야 된다. 같아야 돼요. 근데 예외는 뭐다? 동문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경우는 안에 내용은 뭡니까? B, C, D 이렇게 돼 있지만 봉투에는 뭡니까? B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동문 내용 증명 우편물의 경우 각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전부 기록하는 이런 등본 같은 경우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 우편도 나름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개념 확인 요 문제 그냥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용 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 증명이고요. 그 다음에 우편관서는 발송된 문서의 내용과 발송 40분이다. 법적 효력까지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나중에 법원에서 다퉈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달 증명. 그럼 여러분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명칭에서 뭘 증명해 주겠다? 배달해 줬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배달 증명 제도는 수취인한테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한 경우 그 사실을 배달 우체국에서 자 이것만 체크를 할게요. 배달 우체국에서 배달 증명은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해 가지고 누구한테 발송인한테 홍길순 씨한테 잘 우리 잘 전달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홍길동한테 이렇게 통지하는 그런 부가치급 우편 서비스다.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두 가지가 있는데 발송
전에 하는 발송 때의 배달 증명과 발송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청구하는 발송 후의 배달 증명 가볍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등기 우편물의 한정. 자, 배달 증명이 되려면 기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 우편물에 한정되고요. 그다음에 배달 증명의 줄임말은 뭐다? 배증. 그래서 배증이라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가볍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급 취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내 특급은 우리 아까 두 가지 배웠습니다. 바로 당일날 도착하는 당일 특급. 그 다음에 다음날 도착하는 2일 특급.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몇 시까지? 당일 20시. 그렇죠? 20시. 그 다음에 2일 특급은 그냥 다음날까지입니다. 다음날이면 다음날 24시까지 설마 11시 반에 도착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음날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국내 특급 우편은 당일 특급과 2일 특급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보시면 당일 특급은 20시 이내, 2일 특급은 접수한 다음날까지. 그 다음에 특급, 국내 특급. 자, 이거는 등기 취급하는 우편물. 등기가, 이건 무조건 등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특보가 관련해서 자, 2번 이거 꼭 좀 체크를 하세요. 통상 우편물 및 소포 우편물 둘 다 자, 제한 중에 국내 특급으로 보낼 때는 몇 킬로까지? 30kg까지 가능하다. 자, 앞으로 우리 국제 우편물도 나오고 하면 참 무게 참 많이 나올 겁니다. 한 개, 두 개 나올 때는 여러분 어렵지가 않은데 앞으로 많이 나오면 헷갈려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란 말이죠? 열심히 보고 배우고 외우고 암기하는 건데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냥 모든 책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이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볼 때 너무 여러분 30kg 이게 해가지고 외우면 좋긴 하겠지만 뭐 안 외운다 못 외웠다고 이렇게 너무 슬퍼하거나 실망하거나 뭐 의욕을 갖다가 뭐 이렇게 의욕감이 막 상실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30kg까지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험 치기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한 보름 전 한 달 전? 그때 여러분 하루 만에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한번 쑥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가 이제 되면은 그때 이제 눈을 한번 쑥 보면 머릿속에 탁탁탁탁 정리가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과정을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다고 대부분 친구도 나중에 볼래. 그럼 나중에 볼 게 너무 많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나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이렇게 힘겹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지금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문제집이라든지 기출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가 됐구나라는 정도 그렇게 보시고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면서 지금은 조금 더딜지라도 나중에 2회독, 3회독부터는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의 제한 중량은 30kg까지다. 그래서 자, 접수 비교할게요. 자, 1일 특급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부담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해봤자 그 다음날 웬만하면 다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모든 애들,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1일 특급은 다 받아줍니다. 근데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자, 어때요? 당일날 못 가는 경우도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그 동네를 잘 아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이렇게 봤습니다.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해가지고 고시하는 우체국에 한해서만 접수를 받아줍니다. 어렵지 않죠? 예, 뒤집어 놔도 여러분 또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2일 특급이 전국이고 당일 특급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고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급 지역 우체국, 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역시 마찬가지 관할 지방우정청장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 마감 시간이나 배달 시간도 다 그냥 그 지방의 사정을 제일 잘하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별도 고시에 따른다.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 특급 지역, 취급 지역 보시면 자, 1일 특급은 자, 보세요. 전국을 취급 지역으로 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등급. 그래서 접수 다음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역 같은 경우는 죄송한데 뭐 이런 사유 때문에 다음날 배달이 원래 원칙적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하면 되겠죠. 고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1일 특급은 금요일에 접수하면 토요일 배달 대상 우편물에서 제외되므로 다음 영업일에 배달됨을 이용자에게 설명해라. 쉬어야 되겠죠.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날 했는데 토요일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언제? 월요일에 도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당일 특급은 전국 모든 지역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그다음에 각 지방 주요 도시, 지방 주요 도시를 뭐 기점으로 하는 지방 도시로서 역시 마찬가지 관할 지방 우정청장. 그래서 여러분들 특급, 특히 당일 특급 나오면 관할 죄송합니다. 관할 지방 우정청장 다 등장한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다만 행정자치부의 시군 통합에 따라 기존 국내 특급 우편 취급 지역 중 광역시의 군지역이라는 도농 복합지역의 시읍면 지역은 배달이 불가능하여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 같은 광역시인데도 여러분들 광역시가 갑자기 막 시골을 먹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대전인가요? 청주 뭐 그런 것도 대구도 마찬가지. 대구도
그 달성 군 이랬어요. 군. 여기 되게 넓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같은 대구라도 여러분 이거 당일날 배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역시의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는 자 광역시 같은 경우는 당일 특급 해당 지역이지만 요거는 당일 특급이 곤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의미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밖에 부가 취급인데, 여기 밑줄이 조금 하나가 좀 잘못됐네요. 자, 특별 송달 하면 여러분들, 특별 송달은 시험에 2번인가 출제될 경우 잘 나오는데,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자, 특별 송달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누가 나한테 뭐, 민사 소송을 했다. 그럼 법원에서 저한테 뭐가 날라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별 송달은 그것만 밑줄 치면 돼요. 민사소송법이란 말이 나오면 형사소송법 안에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등기통상으로 송달하고 송달 사실을 우편 송달 통지서를 통해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부가 취급 서비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송이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그 피고한테 이렇게 그 관련되는 뭐 누가 고소를 했다든지 누가 소를 청구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별송달은 민사소송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 민사소송법의 187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서류의 하나요. 그래서 여기 체크할게요. 민사소송법에서 지정된 서류의 하나요. 특별송달이 가능하고 친구끼리 보낸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법.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송달은 민사소송법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취급하는 자 이거 중요합니다. 통상 우편물에 안 한다.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들 법원에서 그 당사자 피고한테 여러분 보낼 때 뭐 이런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소가 제기됐고 그 사람이 어떤 이런 내용의 뭐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이런 걸 보내주지 물건을 보내주거나 그럴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통상 우편물에 한하여 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죠. 한하여 뭐뭐만 반드시 그러면 나올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특별 송달은 통상 우편물에 한하여 취급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 우편이라고 되어 있네요. 민원 우편. 자 보시면 이름 자체에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민원 서류를 원래는 뭡니까? 직접 그 관공서에 가서 직접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걸 대응을 해주네요. 관계기관에 직접 나가서 발급받는 대신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 서류를 등기 취급해서 민원 우편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일반 우편물보다 우선하여 송달해주는 그런 제도다. 그게 바로 민원 우편이다. 참 친절하죠. 잘 몰랐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민원 우편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제도의 특징은 보시면 민원 우편의 송달에 필요한 왕복 우편 요금과 수급 수수료를 접수할 때 미리 받는다. 후불 안 돼. 미리에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뭐 어떤 민원 서류가 이거 띄는데 서류의 수수료가 500원이다 이렇게 되면 요 500원 하고 그 다음에 그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요금 있잖아요. 왕복 우편 요금까지. 그래서 뭘 미리 받는다? 왕복 우편 요금하고 수수료를 갖다가 미리 받는다. 미리에다 꼭 좀 기억하시면 미리 받는다. 그 다음 요거는 우리 우정사업법부에서 발행했던 민원 우편 취급용 봉투에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민원 발급 수수료와 해송할 때 민원 발급 수수료 잔액을 어디에다가 현금으로 우편물에 복립 해가지고 발송하는 게 허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금을 갖다가 봉투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현금을 갖다가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실제로 돈을 갖다가 2,000원을 갖다 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1,800원만 해당되고 2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민원 서류하고 뭐까지 남은 잔돈 있잖아요. 잔액을 갖다가 봉투 안에 같이 넣어가지고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3번. 그래서 잔액을 현금으로 우편물에 복립 발송하여 허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보세요. 근데 수수료 송금액은 5,000원으로 제한하자. 수수료 송금액 제한하자. 근데 예외적으로 근데 이거 발급받는데 7,000원짜리다. 한 건당 받는데 7,000원이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민원 발급 수수료가 건당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아니라 5,000원에다가 좀 체크를 하시죠. 5,000원으로 민원 수수료는 제한하는 게 원칙이지만 건당 수수료가 5,000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5번 아주 중요합니다. 자, 민원 우편 아까 우리 일반 우편물보다 빠르게 도착한다 그랬죠. 그렇다고 너무 빠른 당일은 안 되고 뭐 이길 특급, 그렇죠. 이길 특급에 따라서 신속하게 출제하는 사람은 참 좋죠. 당일 특급 이렇게 바꿔낼 수 있으니까 이길 특급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6번에 별표 주십시오. 우정사업본부장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 서류의 한정에, 그래서 모든 민원 서류가 아니라 누가 지정하는 거, 요거는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할 필요가 있어요. 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관할 지방우정청장인 우정사업본부장이 뭡니까? 딱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요런 민원 서류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 우편으로 접수 취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우정사업본부장,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금 교환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대금 교환은 이런 개념을 좀 잘 보세요. 보세요. 현금 추심이라는 것은 달라고 하는 거죠. 현금 달라는 것을 위탁받은 물건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했던 거 그냥 넘어가시고 보세요. 현금 추심을 위탁받은 물건을 수취인한테 배달하고 그 돈을 갖다가 뭡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수취인에게서 받아서 발송인에게 송금하여 주는 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여기 보면 IT, 그 뒤쪽에 보시면 IT 발달, 거기다 좀 제가 전자상거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쇼핑몰 같은 거 운영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우리 뭐 장난감을 하나 넣었다고 할게요. 장난감을 그 사람한테 줘버리면 그 사람이 뭡니까? 받으면 돈을 줄까요? 돈을 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금을 갖다 받아가지고 보내주는 걸 갖다가 우리 대금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배달해주고 돈 받으면 돈을 갖다 송달해주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 대금 교환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세요. 현금 추심을 위탁받은 물건을 갖다가 수취인한테 딱 배달하고 그 물건에 대한 대금을 수취인한테, 우리 받는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그 발송인한테 송금해 주는 거, 요걸 우리가 대금 교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대금 교환. 근데 이 대금 교환은 언제? IT 발달로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상품 거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실제로 이거는 거의 잘 안 하죠. 실제로는 여러분들 우리 안심 뭐죠? 어쨌든 안심 결제 같은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많이 하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취급 조건 보시면 안심 소포의 취급 대상 등 그 밖에 현금 추심을 요구하는 물건은 대금 교환의 취급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아까 우리 안심 소포 했잖아요. 그렇죠? 소포 물건 그런 것도 되는데, 자, 요것만 체크해요. 다만 상품의 견본 모형은 대금 교환 안 된다. 견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대금 교환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3번, 이번에 이거 시험에 안 나왔던데 이게 작년에 저 공고 나고 난 다음에 바뀐 거거든요. 보시면 대금 교환의 우편물의 취급 금액은 100원 이상. 100원 이상 100만 원 이하. 100원 이상 100만 원 이하다.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예전에는 100원 이상 50만 원 이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100만 원 이하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보시면 잠종, 누의 씨를 대금 교환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표면 보기 쉬운 곳에 잠종이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하라.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누의 씨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붉은 글씨로 그냥 잠종, 보관 3일 이렇게 쓰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금 교환이라는 것은 뭐다? 물건 갖다 주고 돈 받아서 송금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거는 100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요 가액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고, 상품의 견본이랑 모형은 취급 안 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게 착불 배달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등기 취급 우편물과 계약 등기 우편물 때 요금을 발송인이 신청한 때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누가? 수취인. 그래서 착불.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수취인이 우편 요금 등을 지불하기로 발송인이 수취인의 승낙을 얻은 등기물. 당연하겠죠. 그래서 수취인한테 발송인의 승낙을 얻고, 우리 물건 구매할 때 그거 있잖아요. 착불로 할 것인지 주문식 결제할 건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착불 결제. 그러니까 수취인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1번. 발송인이 수취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착불 배달 우편물로 접수할 수 있는데, 자, 2번 별표 십시오. 시험에는 2번을 여러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착불 배달을 했는데 막상 수취인 집에 가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발송인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한번 보세요. 착불 배달은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이나 수취 거절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발송인한테 자, 뭘 받는다? 돈을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우편 요금에다가 이제 반송까지 했으니까 뭐까지? 반송 수수료까지 받습니다. 우편 요금과 반송 수수료.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편 요금에다가 반송 수수료까지 받고요. 다만 맞춤형 계약 등기. 자, 맞춤형 계약 등기. 아까 털빛 나온 것 같은데. 언제 나왔습니까? 그렇죠. 계약 등기 할 때 뭐하고 뭐로 구분했죠? 일반형과 맞춤형. 계속 이렇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 반복을 하셔야 돼요. 일반형과 맞춤형. 그래서 통상요금의 몇 배를 기준으로? 10배를 기준으로 하고, 수량은 우리 일반형 같은 경우는 한 번에 500개. 그리고 월 또 1000이래요. 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계속 나올 때마다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맞춤형 계약 등기는 뭐만? 우편 요금만 징수한다. 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맞춤형 계약 등기는
반송 수수료만 징수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요금만 징수한다. 우편 요금은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우편 요금에 대해서는 배려도 받아야 되죠. 그 대신 반송 수수료 같은 것은 워낙 이 사람들은 많이 거래하는 사람이니까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송인에게 우편 요금, 반송 수수료 모두 징수하고 맞춤형 계약 등기는 우편 요금만 징수한다. 꼭점. 또 역시 만 나왔네. 우편 요금만.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개념 확인.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국내 우편의 특수 취급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1번 보세요. 내용 정명의 내용 문서는 한글 한자 원칙 원본 등본 모두 양면 가능하다 그랬죠. 2번 보시면 물품 등기 접수 시 물품 가액은 접수 담당자가 정합니까? 누가 정합니까? 그렇죠. 발송인이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 송달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이 정하는 방법에 송달된 우편물에서 배달 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제도다. 배달하고 발송 결과를 통지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배달 정명, 그렇죠. 배달 증명 그랬죠. 그다음에 통화 등기란 국내외 통화를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한 거. 직접 배달하는 건 맞지만 어디에 하는다? 국내 통화에 하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어쨌든 자, 오늘 생각보다 좀 진도를 많이 못 나갔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쯤이면 여러분들 교재를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인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 페이지까지 저기 그 관련되는 문제들 아까 제가 그 했던 대로 그냥 맞다. 그 여러분들 저거 저한테 그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단체 톡방을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올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인사 가볍게 하십시오. 우편금융 듣는 사람이라고 딱 그러면 그 단체 톡방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편 그 문제들 좀 올려드릴게요. 아니면 저기 그 카페에 있거든요. 그 카페에서 여러분들 그게 있는데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뒷재된 것 같아서 어쨌든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자, 어쨌든 수고했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네.